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정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 작가가 문을 엽니다. 네, 김 작가입니다. 오늘은 신종자본증권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네. 이게 하이브리드 채권이라고 불리기도 하더라고요. 네. 신종자본증권은 주식이랑 어떻게 다른 건가요? 사실 주식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라는 말이 붙으면은 우리가 전기차도 하이브리드 그러면 연료로 가다가 전기로 가는, 그러니까 두 개가 이렇게 섞여 있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이브리드 증권이다 그러면은 채권의 성격과 증권의 성격을 다 같이 가지고 있는데, 증권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하이브리드 증권은 만기가 30년이라고 하는데 만기를 재연장하거나 이럴 수가 있으니까는 만기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증권과 같이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계속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다음에 채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 주식은 배당금을 주는데 이 하이브리드 증권은 배당금 대신에 이자를 지급해요. 그러니까 채권처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마 하이브리드 증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제 기억에 아마 두산에서 이걸 처음으로 발행을 했던 기억으로 나요. 제가 처음이라는 표현을 써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두산건설에서 한번 이 하이브리드 증권을 발행을 해서 새로운 형태로 자본 조달을 한 걸로 했다. 왜냐하면 기업 측면에서는 배당금을 지급하려니까 어떤 좀 부담이 되는 것 같고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기업 측면의 신뢰도는 더 높겠다라고 판단할 경우 그런 측면에서는 이 채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하이브리드 증권을 발행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정면 스포츠. 네, 하루 동안 있었던 스포츠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중일보 박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잉글랜드 프로축구에 한 팀이 화제인 팀이 있는 모양입니다. 네, 바로 맨체스터 시티인데요. 예. 최근에 16연승을 기록하면서 17승 1무로 단독 선두고요. 네. 그리고 와퍼드를 6대0으로 대파하는 등 그 웬만한 경기에서 6골 이상을 몰아치면서 미국 드라마 섹스 앤더 시티에 빗대서 식스 앤더 시티라 불리고 있습니다. 네. 구단주가 누굽니까, 근데 여기? 네, 그 석유 재벌로 알려진 만수르인데요. 예. 그 아랍에미리트 초대 대통령의 아들이고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였는데 국제 석유 투자회사 사장을 겸하고 있고 또 아랍에미리트 부총리에도 올라 있습니다. 개인 자산이 무려 41조 원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취미가 슈퍼카 수집이고 국내에서도 굉장히 유명해서 또 만수르 팬클럽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한때 개그 코너에 만수르가 나왔던 그 만수르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 한 개그 프로그램에서 그 만수르로 이야기를 했다가 예. 또 우리나라 그 계약 관계 때문에 그 석유 관련돼서 요청을 해가지고 이름을 또 억수르로 바꾼 적도 있습니다. 그 축구를 매우 사랑하는 모양이죠? 네, 그 축구광으로 알려져 있고요. 2008년에 중하위권 팀이던 맨시티를 인수를 했는데요. 스타 선수 영입에 무려 2조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오우야. 네, 2012년과 14년에 리그 우승을 차지했고요. 예. 그리고 지난해에는 연봉 219억 원을 주고 과르디올라 감독을 영입을 했고 예. 또 선수들 전체 자동차 재교환을 선보인 적도 있고요. 예. 선수단 평균 연봉이 무려 75억 원에 달합니다. 예. 아니 근데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어쩐 일이래요? 한일전에서? 네, 그 지난 주말에 그 일본과 동아시아컵 3차전을 치렀는데요. 네. 4대1로 대승을 거두면서 무려 7년 7개월 만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196cm 장신 공격수 김신욱 선수가 2골을 터뜨렸고요. 네. 일본은 비록 유럽파가 빠진 2군급이었지만 또 안방에서 그 대패를 당하면서 충격에 빠졌는데요. 네. 또 요미우리 신문은 그 7년 만에 굴욕적 패배라고 또 대서특필하기도 했습니다. 예. 김신욱 선수를 보니까 옛날에 그 김지한 선수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예전에 장신 공격수로 알려졌던 선수고요. 네. 그 신문선 해설위원도 또 옛 추억에 젖어서
동일한 비교를 하기도 했고요. 또 예. 김준혁 선수가 이번에 또 머리뿐만 아니라 발로도 골을 넣으면서 그렇죠. 또 대표팀 공격수 주전 경쟁에 또 불을 지폈습니다. 예, 프로농구에서 김주성 선수 은퇴했습니까? 네, 그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 원주 DB의 그 38살 포워드고요. 그 2002년에 그 전신인 3부에 입단해서 16시즌 동안 한 팀에서만 뛰었습니다. 그 통산 득점이 1124점으로 전체 2위고요. 또 2003년과 5년, 8년에 세 차례 우승을 맛봤고요. 네. 또 시즌 팀 성적이 또 3위로 괜찮은 편이라서 또 즐거운 마음으로 또 은퇴하겠다, 또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주성 선수도 한때는 좀 어려웠죠. 아, 네, 맞습니다. 그 어머니는 소아마비 후유증을 앓았고요. 예. 아버지는 다리가 불편했습니다. 중학교 때 부산 단칸방에서 가족들 사이에서 낀 채로 잔 적도 있고요. 예. 또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그 농구 외에 한누를 팔 생각이 들지 않았다고 하고요. 예. 정말 화려하진 않지만 또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는 선수로 또 기억되고 싶다, 또 이런 소감을 밝혔습니다. 예. 그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의 이 일본과의 4대1 승리를 보면서 할 수가 있는데 그동안에 못했던 걸까 이렇게 생각이 들던데 이제 일본 대표팀은 이진입니까? 네, 일단 그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이진이었습니다. 이번에 그 국제축구연맹이 지정한 A매치 데이가 아니라서 네. 유로파가 합류를 하지 않았고요. 그래도 일단 국내에서 소집할 수 있는 정예 멤버끼리 맞붙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이번 동아시안컵에서 선수들이 좀 간절한 마음으로 임했던 것 같고요. 네. 1차전에서 특히 중국을 비기면서 또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면서 또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네. 또 말씀하신 대로 좀 또 할 수 있다라는 마음과 좀 이런 간절함을 갖고 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민 기자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면 승부, 팩트 진검 승부, 트루맨. 네, 팩트 진검 승부 출맨 시간입니다. 시사인 고재일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김준일 팩트체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두 분과 말씀을 나누기 전에 조금 전에 제가 정운천 바른정당 최고위원하고 말씀을 나누다가 정운천 의원께서 여론조사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네. 방송이라는 게 이 심의가 있어서 여론조사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말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걸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정운천 최고위원이 조금 전에 이 두 번째 인터뷰에서 하셨던 국민의당 자체 조사 요 내용은 20% 육박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거는 싱크탱크인 국민정책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에 의뢰해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50명을 대상으로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통합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다 읽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요 내용에 대해서 조사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서 1:1 전화 면접 조사로 실시되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 응답률은 11.0%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조사와 개요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를 참고로 해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팩트체크 주제는 제가 오프닝에서도 이야기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방중 외교 성과에 대한 극과 극평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까 하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이번에 그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게 홀대 논란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언론의 관점이 전 좀 적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한중 관계 국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홀대가 아니라 환대를 받으면 이상한 거예요. 네. 지금 사드 보복 조처로 롯데 같은 대기업들이 엄청나게 큰 손실을 입고 그리고 현대자동차도 지금 중국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 환대를 받았다? 그러면 그런 문제는 해결할 의지가 없이 그리고 중국 정부가 원하는 것은 이 사드 철수잖아요.
그러면 그 사드 철수를 해주면 환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였는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전에 사드가 배치되면서 한중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달았고, 그리고 이 시진핑 주석이 2기로 가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은 흠결을 낸 게 한마디로 사드 배치였어요. 그런 나라의 어떤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가서 해결하러 간 상황에서는 이때는 지금은 문제를 해결하러 간 사람이기 때문에 환대를 기대하고 가서 환대를 받으면서 중국 입장만 다 들어주고 우리 내주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외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홀대를 감안하더라도 한반도에 지금 북한 미사일이나 핵실험 그런 것에서 중국의 역할을 가서 부탁을 하고 그리고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 해결하기로 하지 않았느냐가 다시 확인을 받고 우리가 아쉬운 측면에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홀대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가서 하는 그 성과 자체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김준일 팩트체커. 네, 뭐 구재열 기자가 얘기를 했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홀대론이나 이런 건 좀 뒤에서 좀 다뤄볼 필요가 있고요. 다만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여러 잡음과 논란 뭐 이런 것이 있었지만은 성과가 괜찮다. 그러니까 그 성과는 뭐냐면은 중국과의 어떤 관계 회복이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사드 배치로 인해서 굉장히 급격하게 이제 경제적 제재를 받고 이제 뭐 단절된 상황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세 번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번이 이제 세 번이었죠. 에이펙하고 이제 G20하고 이번에 세 번째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기본적인 그 관계 회복은 이루어졌다라는 데 좀 의의를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여야의 평가가 이제 나뉜단 말입니다. 여당은 야당 보고 일본 간 거는 또 야당은 여당 보고 기자 두들겨 맞고 온 거는 뭐 서로 이제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상황인 것 같은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청와대는 120점이라고 했지만 내용과 형식 모두 낙제점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아베 아련 외교도 나은 것도 하나 없다. 부끄럽게 짝이 없다. 그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야권의 비판 설득력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야권의 비판이나 이런 것들 좀 이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에서 한중 관계가 극도로 나빠졌는데 그 나빠졌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이제 외교적인 차원이 견제에서 머물렀어요. 그런데 중국 정부는 이 한국 대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고 그리고 한국 관광에 대해서도 막아서 실제적으로 엄청난 경제적인 피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로 가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있었고 또 그런 사태로 가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 때는 그런 일 없다. 그런 중국 정부의 그런 움직임이 없다. 그런 식으로 해서 국민을 기만했던 거고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을 바라봐야 된다. 지금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중국은 뭐 우리의 어떤 그 관심국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보도했던 그 언론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의 잘못된 관점으로 인해서 한중 관계가 극도로 나빠졌고 실제가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제 와서 대통령 보고 가서 대접을 받았느냐 안 받았는지 이걸 따지는 어떤 우리 그 언론이나 어떤 정치인들의 자세는 저는 이런 관점은 최소한 대통령을 비판하려면 국익의 관점에서 비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고 오히려 국가에 누를 끼치는 그런 그 관점에서 흠결 내는 거는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일 팩트체커. 뭐 구재열 기자가 잘 얘기를 했고요. 근데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은 성과를 냈느냐 안 냈느냐의 그 관점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신뢰관계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분명 성과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중간에 이제 어떤 형식과 이제 그런 것들에서 잡음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이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한국과 중국의 어떤 스탠스 차이라고 해야 되나요? 관점 자체가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 있는 지점이 달랐기 때문에 구재열 기자 얘기했지만 사실 좀 아쉬운 거는 한국이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북핵 문제 공조를 이끌어내야 되고 경제 제재도 좀 풀어내야 되고 물론 중국도 한국의 어떤 공조와 협조가 필요하지만 한국만큼 아쉬운 상황은 아니었고 그래서 역대 이제 어떤 중국의 어떤 외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특유의 그 중화주의와 더불어서 이제 이런 의도적인 약간 뭐 홀대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식의 외교가 종종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내에서는 굉장히 좀 그 이제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히려 좀 차분하게 좀 이렇게 대응을 잘 했다. 결국은 발끈하거나 이러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을 잘해서 어쨌든 뭐 잡음이 있는 와중에서도 잘 마무리 지었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고재열 기자가 박근혜 정부 때 한중 관계를 최악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떤 사례를 들까요? 뭐 어떻습니까? 어떻게 한번 평가하시죠? 가장 기본적으로 예. 이 사드 배치만큼 예. 그리고 이 사드 배치의 과정이 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드 배치가 이 절체절명으로 필요했다 할 때 중국 정부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중국을 설득 혹은 중국과 소통을 하면서 네. 사드 배치 문제를 풀어가느냐 였는데 네. 중국 입장에서는 기만당했다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네. 그 전에 사드 배치 직전에 뭐 우리 이 총리나 장관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중국과의 라인에서 그것에 대해서 통보를 하거나 사전 통보를 하거나 아니면 그 상의를 하거나 그런 과정이 없이 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중국 측을 마치 안심시키면서 그러면서 그냥 갑자기 시행을 해버려서 중국 측 입장에서는 기만당했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랍니다. 그래서 더더욱 네. 이러한 어떤 보복 조치가 철저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시진핑 2기로 가는 과정에서 시진핑 주석의 어떤 이 정치적인 흔드는 카드가 돼버린 거죠. 봐라 지금 저기에서 우리 면전에서 사드를 배치하고 그리고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기만하는 저런 그 나라가 있는데 도대체 국제관계를 어떻게 한 것이냐 이런 이제 어떤 반대 측에서 그런 견제를 할 수 있을 만큼 가장 위협이 됐던 요소였던 거죠. 국내 정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예. 네. 그래서 이번에도 뭔가가 풀려가긴 하는데 뭐랄까 수월하게 한 방에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점점점 뭔가 계속 문재인 정부를 테스트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예.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마지막 시험은 아니겠지만 그런 홀대 혹은 견제라고 했을 때 그것을 좀 시험을 통과하는 느낌에 보면은 이 방중을 마치고 그 즈음부터 중국 매체는 주로 중국 공산당과 어떤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당의 입장일 수 있는데 보도도 많아지고 호의적인 보도도 이렇게 많아져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중국의 시험을 통과하는 그런 양상으로 우리가 중국의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까? 통과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를 그렇게 손해를 줬을 때 우리가 그 손해를 네. 상관이 없다. 중국 관광객 그거 몇 명 안 와도 된다. 그리고 롯데가 중국에서 그거 그냥 철수하면 된다. 한 대도 안 팔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 네, 그러면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그러거나 말거나 해도 되죠. 네.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중국한테 매번 시험을 받아야 될 가능성도 있네요. 뭐 사실 이제 어떤 뭐 이상적으로나 국제 정치에서는 국가 대 국가는 동등한 관계지만은 예, 이게 현실적으로 현실 국제 정치에서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그런 어떤 힘의 역학 관계를 감안을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고재열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은 진짜 어느 정도 테스트 성격이 강했고요. 이제 홀대론이 나오게 된 배경이 좀 이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례적이긴 해. 그러니까 역지사지라는 게 이번에 이제 주요 화두였잖아요. 중국하고 한국하고 이번에 이제 나왔던 내용이 역지사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대통령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죠.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 뭐냐면은 13일 날 14일 저녁까지 예. 중국을 국빈 방문했는데 공식 일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청와대가 이런 설명을 하기도 했지만은 똑같이 그러면 시진핑 주석이 왔는데 이틀 동안 한국이 아무런 공식 일정을 안 잡고 뭐 중국에 있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중국 교포를 만나러 다니고 이렇게 이제 그 혼밥이라고 하도 어쨌든 이제 뭐 교민들 만나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지 않거든요. 어쨌든 국빈 방문이면은 최선을 다해서 이제 환대하고 뭐라도 하고 공식 일정도 최대한 빨리 잡고 그런데 이틀 동안 아무것도 안 잡았어요. 중국이. 국빈 방문 앞에 초청자를 빠졌습니다. 초청 방문입니다. 예. 초청을 했으니까 방문을. 그러니까 그래 홀대론이 나온 배경에는 그게 실제 홀대인지 아닌지는 뭐 각자 판단해 보시면 되고요. 예. 어쨌든 고재열 기자가 얘기했듯이 일종의 테스트 같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드를 완전히 철수하는 게 아닌데 중국 입장에서도 완벽하게 이제 품어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한국을. 그러니까
그 내부 정치라고 해야 되나요? 내부의 국민들 어떤 그런 메시지 같은 거죠. 그래서 시진핑 2기의 메시지. 그래서 완벽하게 그렇게 해결된 건 아니니까 이렇게 이 정도로 해줄게라는 어떤 메시지를 국내용으로 던지는 그런 상황에 좀 이렇게 한국이 이용이 됐다라고 좀 보는 게 좀 타당한 관점인 것 같습니다. 고재 기자한테 이렇게 여쭤볼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 때, 공약까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대선 때 사드 문제는 천천히 국회에서 의결을 하고 가져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 미국을 다녀오셔가지고 사드 임시 배치 발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중국 입장에서 놓고 보면 무엇이 진짜냐, 한국의 현 정부의 생각이. 그거를 듣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들어서서 변동사항은 그 한반도에 전개됐던 그 사드를 배치를까지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실행한 거기 때문에 사드와 관련해서 이제 책임 소재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동안 이 대선 후보로서, 그다음 대통령 된 뒤로서의 어떤 입장은, 중국이 봤을 때, 사드에 대해서 이 다른 뭐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후보에 비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그리고 중국도 납득할 만한 그런 조치로 가줄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텐데 거기에서 이제 사드 임시 배치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한 그런 이 휘청하는 그런 지점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그 숙제를 푸는 게 더 어려웠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드로부터 자유로운 건 아니고 임시 배치 정도는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에게는 아니 이 전 정부와 뭐 별로 기조가 다른 것 없이 우리를 이 정부도 또 기만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중국 정부도 어떤 실제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이 여기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사실상 사드 동결에서 한중이 이거를 이제 그냥 문제로 삼지 않는다.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일한을 서로가 양해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거네요. 이렇게 가는 것에서 이번에 이제 이번 만남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정도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그렇게 보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4부로 돌아오면 좀 더 깊게 두 분과 함께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부 팩트 진검승부 트루맨 시간에서 다시 오겠습니다.